안녕하세요. 훈부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45강, 바로 조선의 건국과 통치체제 정비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게 계속 지난번부터 이어서 오는 거라 프린트는 똑같이 50번 프린트고요. 교과서도 145에서 147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조선의 체제 정비를 마무리한 왕 성종의 업적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 조선 전기 대외 관계 4대 교린으로 대표되는 조선 전기 대외 관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에 걸쳐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고려가 끝나고 어떤 나라에 대해 공부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고려를 넘어서 조선, 이 조선 시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자, 항상 무언가 새로운 걸 배울 때는 시대 구분부터, 조선은 여러분들 어떤 걸 기준으로 2번의 전쟁, 외란과 호란이라고 하는 이 양란을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전기랑 후기 속에서도 몇 년 단위로 100년 단위로 시대를 끊어볼 수 있다.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이렇게 100년 단위로 딱딱딱 끊어지는 거는 그때마다 뭐가 변하기 때문에 통치 체제가 변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봅시다. 조선 전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지금 어느 부분 공부하고 있죠? 네, 바로 조선의 초창기 모습, 15세기 통치 체제가 정비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은 뭐예요? 네, 맞습니다. 이 15세기에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되고, 이 15세기에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라의 틀과 통치 체제를 정비해 나가는가, 그 통치 체제 정비 과정에 대해 공부하고 있어요. 뭘 중심으로? 왕들의 업적을 중심으로. 어느 왕이 어떤 업적을 했는가, 어느 왕도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거 매칭시키는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왕들의 대표적인 업적을 알아두셔야 돼요. 자, 태조시대 때는 누구의 업적 봐야 됩니까? 실제로 태조 이성계 때 나라를 이끌어갔던 건 정도전. 정도전은 어떤 정치? 능력 있는 신하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신권 중심의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을 했고, 사병을 혁파하려고 한 거지 성공한 거 아니에요. 혁파하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반발을 당했죠. 누구한테? 이방원에게. 그래서 왕자의 난으로 죽고, 그 다음에 이방원이 태종이 되어 왕이 되었습니다. 이방원은 정도전 생각이 달랐죠. 정도전이 신권 중심의 재상 중심의 정치였다면, 이방원은 강력한 이 왕권 중심의, 국왕 중심의 강력한 정치 체계를 원했고, 그래서 어떤 거 했죠? 육조직계제 기억하라고 그랬죠. 육조직계제와 호패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키고 국가의 기반을 튼튼하게 합니다. 그리고 왕이 됐던 게 이방원의 셋째 아들 세종대왕이었죠. 세종대왕은 이방원, 태종 이방원이 물려준 이 강력한 왕권과 안정된 국가의 기틀 아래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꿈꾸는 유교적인 이상정치를 꿈꾸었죠. 왕 혼자 나라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신하들과 함께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나라를 끌고 가는 그런 정치를 원했어요. 그래서 신하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육조직계제가 아니라 의정부서사제를 시행했고, 능력 있는 인재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학문 연구기관인 집현전을 설치하고, 또 신하들과 학문을 연구하면서 정책을 토론하는 경연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 자, 이런 정치 시스템 아래서 수많은 업적을 이루었죠. 토지의 등급과 풍흉에 따라서 조세제도를 세분화시켰고,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왜구의 근거지인 수시마섬도 정벌하고, 우리 영토를 오늘날의 함경도 북방지방까지 4군과 6진을 통해서 오늘날의 한반도 국경선을 확정지은 게 세종대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세종대왕이 죽고 그 첫째 아들 문종이 왕이 되는데, 문종은 몸이 약해서 금방 죽고요. 이 문종의 어린 아들 단종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 단종의 삼촌, 세종의 둘째 아들이자 문종의 동생이었던 수양대군의 반란, 개요정난으로 이 수양대군은 조카를 몰아내고 왕이 됩니다. 세조는 여러모로 태종과 굉장히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반란을 통해서 왕이 된 세조, 당연히 누구 중심으로 정치를 이끌어가야 되죠? 네, 국왕 중심의 정치 체제를 이끌 수밖에 없어. 왜냐면 조선은 성리학, 유교의 나라란 말이에요. 이 유교의 나라에서 여러분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그런 성리학적인 명분을 가지고 신하들과 토론하는 정치는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왕 중심의 정치를 위해서 어떤 시스템? 그치, 육조직계제. 육조직계제 어느 왕이 했죠? 또 둘 다 반란을 통해 왕이 된 태종과 세조.
이렇게 왕권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육조직계제를 시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조는 신하들과 무언가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 그냥 까라면 까 해서 말 많은 학문 연구기관인 집현전도 없애버리고 신하들과 학문을 연구하는 경연도 폐지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과정, 이런 반란 속에서 본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에게 이제 협력하지 않는 신하들은 다 배제해버리고 누구랑만 정치를 했죠?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신의 측근들만 등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관리들에게 월급을 주는 그 시스템도 바꿨죠. 과전법에서 뭘로? 직전법으로. 이거 중요해요. 세조의 직전법은 과전법과 어떤 차이가 있죠? 네. 과전법이 전현직 관리 모두에게 경기도 후조권을 주었다면 직전법은 오직 누구만? 세조를 왕으로 인정하는 현직 관리들에게만 후조권을 주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태종은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공신 세력들도 국가의 방해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해서 다 쳐내버렸지만 세조는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준 이 공신 세력을 적극적으로 우대합니다. 직전법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공신 세력들, 반란을 통해서 세조를 왕으로 만들어준 이 공신 세력들은 어마어마한 토지를 독점하고 관직을 독점하면서 뭐로 형성이 돼요? 훈구파. 이 세조 때 형성된 공신 세력을 우리가 뭐라 불러? 다시 한번. 세조 때 형성된 공신 세력을 뭐라 부른다고요? 훈구파라고 불러요. 뜻은 되게 좋은 뜻이 아니야. 이게 되게 비꼬는 뜻이야. 늙은 욕심 많은 돼지들. 약간 이런 뜻이야. 권력을 탐하고 욕심 많은 자들. 약간 그런 좀 안 좋은 의미가 있어요. 훈구파. 그리고 세조는 참 아이러니하지만 본인이 반란으로 집권을 했지만 자신 다음부터는 이 나라가 법으로 운영되기를 바랬어. 그래서 뭐의 편찬을 시작하죠? 조선의 법전 기틀이 되는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했다는 거. 완성한 건 아니야. 자, 그럼 이제 세조 다음에 왕이 되는 게 누구냐? 바로 성종입니다. 성종. 오늘 배울 마지막 왕이에요. 성종. 항상 어떤 나라건 성이라는 말이 붙는 거는 그 나라의 체제를 정비한 왕에게 붙여주는 굉장히 좀 영광스러운 칭호입니다. 고려 때도 성종 기억나죠? 광종 다음에 성종, 시무 28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 여러분, 성종은 왕이 됐을 때 맞닥뜨릴 문제가 있습니다. 세종은 겪지 않았지만 성종을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어. 왜냐? 태종과 세조의 차이가 뭐죠? 네, 태종은 본인을 왕으로 만들어준 공신들을 처리했다고 제가 말했지만 세조는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공신들을 더 우대해서 얘네가 특권 세력이 뭐로 변했어? 훈구파가 됐잖아. 이 훈구파가 세조에게는 충성을 다했겠죠. 동지였으니까. 자신 주군이었으니까. 하지만 세조가 죽고 그 아들인 성종이 왕이 됐을 때 훈구파가 과연 세조에게 하듯이 성종에게 깍듯이 대할까요? 아니죠. 이렇게 나오겠죠. 전하!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전하의 아버지를 왕으로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제가 그 전하의 아버지를 왕으로 만들어준 공신입니다.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버리면 아들된 입장에서 아버지를 왕으로 만들어준 공신들에게 무언가 좀 왕의 뜻을 펼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종이 왕이 됐을 때는 아버지가 쌓아놓은 이 공신 세력이라는 똥이 성종이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큰 방해가 된 거야. 얘네가 권력도 독점하고 있지, 대규모 토지를 독점하고 있지, 뭐만 하면 왕한테 다 바락바락하지. 그러니까 성종 입장에서는 버거운 거예요. 아버지가 남겨놓은 똥, 이 공신 세력들이 버거운 거야. 혼자서는 훈구파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나를 도와서 이 아버지가 남겨놓은 공신 세력, 훈구파를 견제할, 나를 도와서 이 훈구파를 견제할 세력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개혁적인 세력은 항상 어디서 나올까요? 지방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종도 이 중앙의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견제 세력을 등용하기 위해 어디로 눈을 돌렸을까? 지방으로 눈을 돌립니다. 지방에 누가 있어? 사림파라는 애들이 있어요. 이 사림이 누구냐? 일단 좀 쓰고 설명할게요. 그런데 성종은 여러분들 아버지가 남겨놓은 이 훈구파, 공신 세력인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지방 세력인 누구를 등용했다? 사림을 등용했다라는 거 일단 적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림 등용. 그 목적은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 그러니까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 성종 때 사림을, 지방 세력인 사림을 등용했다라는 거 팩트 기억해 두시고요. 사림의 뜻이 뭐냐면 선비 사자. 선비란 말 들어본 적 있죠? 사대부 선비. 선비의 림, 숲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라 사대부 선비 집단을 말해요. 어마어마한 선비 집단을 등용했다라는 건데 얘네의 뿌리가 어디 있냐?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잠깐 여기 와서 잠깐만 얘들아 일로
조선이 건국될 당시 여러분들 생각해봐. 신진사대부가 위화도해군과 과전법을 통해서 권문세족들을 몰아내고 나서 이 신진사대부 안에서 뜻이 나뉘었죠.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한다. 고려를 없애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급진파 사대부. 고려를 유지한 상태에서 개혁을 해야 한다. 온건파 사대부. 승리한 건 급진파였죠. 그래서 이 급진파 사대부가 조선을 건국하고 중앙 세력이 되어가지고 나라의 체제를 정비했잖아. 우린 지금 이 급진파 사대부들이 나라의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을 본 거예요. 왕들과 함께. 근데 여기에 반대했던 이 조선의 건국을 반대했던 애들 어떻게 했죠? 다 어디로 왔어요? 조선 건국에 반대하면서 지방으로 향촌으로 낙향했잖아. 그치? 그리고 이 지방으로 내려간 온건파 사대부들이 뭐 했다 그랬어요? 훗날을 기약하면서 학교를 만들어서 제자들을 교육했다. 제자들을 양성했다 그랬죠? 이 온건파 사대부가 향촌에 낙향해서 길러놓은 제자들의 후손! 그게 바로 누구야? 그게 바로 사림이에요. 이 온건파 사대부, 정몽주의 후손들이라 생각하면 돼. 정몽주의 후예. 그들이 이제 바로 지방 세력 사림이었어. 성종은 이 사림을 지방에서 등용을 해온 겁니다. 중앙의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리턴 매치가 붙은 거죠. 예. 급진파의 후손, 온건파의 후손, 리턴 매치가 붙은 거야.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건 꽤 나름 성공이었어요. 이게 여러분들 사림을 등용해서 성종은 훈구를 어느 정도 견제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림파들을 등용해서 훈구를 견제하면서 성종은 어느 정도 왕권을 회복해요. 그리고 이 회복한 힘으로 성종이 이제 나라의 체제를 정비합니다.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아버지가 편찬하기 시작했던 뭘 완성했냐? 이 경국대전. 조선의 통치 근본이 되는 법전인 경국대전을 완성합니다. 이걸 말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쌤, 조선은 그 전에 법전이 없었나요? 네, 나라에 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말이 곧 법이다 이런 건 있었지만 나라의 그 글로 기록된 성문법이 없었어. 그럼 그 전까지는 뭘 근거로 법적 판결을 내리느냐? 쪽팔린 얘기지만 중국법. 대명률이라 그래서 명나라의 법, 이런 중국의 법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들고 와서 그걸 가지고 재판을 하고 사법적인 처리를 했어요. 근데 중국 법은 중국인들을 위해 만든 거잖아. 우리나라 실정에 맞아 안 맞아? 안 맞는 게 되게 많았거든. 그래서 우리만의 법인 경국대전을 만듭니다. 나라의 법이 완성되었다는 건 이제 이 나라는 뭐에 따라 통치한다? 법에 따라 통치한다. 바로 이제 이 나라가 유교적인 법치국가가 되었다. 법치국가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유교적인 법치국가의 토대가 되었다. 참고로 이 경국대전은 여러분 당연히 조선의 근본 이념이 유교, 성리학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법전입니다. 유교 중심의 통치 질서를 확립한 거예요. 이제 이 나라는 확고하게 유교적인 법, 유교적인 통치 질서로 나라를 다스린다. 라고 하는 그런 이념이 담겨있는 법전입니다. 자, 그럼 성종의 스타일이 보면 여러분들 아버지랑은 달라. 얘는 이제 이 사림을 등용해서 신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려는 왕이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당연히 정치 시스템으로 뭘 택할까? 왕이 그냥 육조의 마음대로 명령을 내리는 육조제끼제일까요? 신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의정부 서사제일까요? 네, 의정부 서사제예요. 보면 되게 또 얘 누구랑 닮았어? 세조가 태종과 닮았다면 성종은 좀 누구랑 닮아 보여요? 네, 맞아요. 세종과 닮아 보이죠? 실제 성종의 롤모델이 세종이어서 성종이 자기 입으로 말해요. 나는 세종대왕 같은 왕이 되고 싶다. 그래서 세종대왕을 벤치마킹한 게 되게 많아. 그러니까 성종은 세종대왕 시즌2?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종을 닮고 싶었던 남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의정부 서사제, 신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의정부 서사제를 택합니다. 그러니까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꿈꾼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의정부 서사제를 통해서 신하들과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려면 자신을 도와줄 능력 있는 신하들이 많아야겠죠. 근데 이 중앙에는 그럴 신하들이 많이 사라졌어. 왜? 누가 없앴어? 그래, 아버지였던 세조가 세종대왕이 물려주었던 집현전을 없애버리는 과정에서 세종대왕이 길러놓은 그 소중한 인재들이 다 쓸려나갔잖아. 학문 연구 기관이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종은 세종대왕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집현전을 부활했을까요? 그건 아니야. 얘들아, 조선시대는 그런 건 못해. 이게 유교국가다 보니까 아버지가 없앤 걸 아들이 부활시키는 그런 거는 좀 힘들어요. 왜냐면 그 아버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집현전을 부활하고 싶지만 그건 아버지를 약간 연맥이는 거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집현전을 계승한 새로운 학문 연구 기관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자, 제가 뭐라고 적었죠? 네,
홍문관입니다. 이 홍문관은 집현전이랑 똑같은 기관이에요. 학문을 연구하는 그런 기관인데 이름을 바꾼 겁니다. 새로운 기관이 새로운 학문 연구기관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을 설치했다. 그리고 여기서 당연히 뭐 할까요? 신하들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토론하고 학문을 연구하겠죠. 성종도 세종대왕처럼 뭘 열심히 했느냐? 학문을 연구하고 정책을 토론하는 이 경연을 굉장히 활성화합니다. 되게 세종대왕이랑 닮았죠.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을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의정부 법화제를 실행한 것도 그렇고 경연을 활성화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성종은 국가의 체제를 정비하게 됩니다. 성종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경국대전을 완성했다, 사림을 등용했다, 홍문관 설치했다, 의정부 법화제를 시행했다, 이런 내용들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5세기 조선 건국 초 15세기 건국 초에 조선이란 나라가 어떤 과정을 통해 체제를 정비해 나가는가 하면서 왕들의 업적을 중심으로 5명의 왕을 살펴봤죠. 태조, 태종, 세종, 세조, 성종. 다 굉장히 잘 나와요. 특히 여러분들 이 태종이랑 태종, 세종, 세조, 성종 이 4명의 왕은 더더욱 잘 나와. 그러니까 다 중요하고요. 특히 태종, 세종, 세조, 성종 이 4명의 왕들은 여러분들 의정부 법화제랑 육조직계제 같은 그런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엮는 것도 중요하고 왕들의 개별적인 업적을 아는 것도 중요해. 보통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어떤 자료를 딱 주고서 다음 자료랑 관련된 왕에 대한 설명으로 뭐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하고 뭐 자료를 뭐 홍문관 설치를 둔다든가 호패법을 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왕들의 그 업적을 묻는 문제가 되게 잘 나와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뒷장을 넘겨서 뒷장에 보시면 여러분들 그 뒷장에 4번 조선전기 대외관계와 외교정책이라고 나와 있죠. 이제 우리 조선전기의 대외관계, 외교관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 이제 50번 페이지 뒷장을 넘겨서 4번 조선전기 대외관계와 외교정책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지도 한번 보시고, 자, 여기 옆에서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전개할 건데요. 조선의 그 대외관계랑 외교정책을 한 단어로 설명한다면 바로 뭐라고 적었죠? 4대 교린입니다. 조선의 그 조선 전기 대외관계랑 외교정책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바로 이 4대 교린이에요. 자, 이 4대 교린의 뜻이 뭐냐? 이거부터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4대 교린은 4대와 교린을 합친 단어예요. 자, 일단 4대는 뭐냐? 4대는 바로 큰 나라를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 조선은 작은 나라니까 큰 나라를 섬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교린은 이웃나라와 평화롭게 지낸다라는 뜻이에요. 이웃나라와 평화롭게 지낸다. 평화롭게 지낸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4대가 큰 나라를 섬긴다, 교린은 이웃나라랑 평화롭게 지낸다라는 뜻이라면은 이 4대가 적용되는 나라는 어디이고 이 교린의 원칙이 적용되는 나라는 어디인가? 이걸 봐셔야 됩니다. 자, 조선이 섬길 만한 거대한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이 지금 이 나라에서 조선이 가운데 있고 명나라, 여진, 일본 이 중에서 조선이 섬길 만한 큰 나라는 누구죠? 네, 중국, 명나라입니다. 원나라를 몰아내고 중국의 주인이 된 그 명나라에게는 조선이 고개를 숙여요. 자, 근데 그 외 나머지 이웃, 여기 북방의 여진족이나 이 남쪽의 섬나라, 일본, 얘네는 여러분 솔직히 조선이 그 고개를 숙인 중국, 명나라만큼의 그 정도 급의 나라는 아니잖아. 얘네한테 고개를 숙인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선이 여진족과 일본을 대할 때는 교린의 원칙을 내세운 거야. 그러니까 명나라는 우리가 을의 위치에서 갑을 섬기듯 섬기고, 이 여진과 일본은 우리 조선과 동등한 갑 대 갑의 위치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평화롭게 지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4대의 원칙에 적용된 게 명나라고 이 교린의 원칙에 적용된 건 일본과 여진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이웃 나라들을 좀 등급을 나누고 나보다 위의 등급이냐 나랑 동급이냐 이렇게 나눈 다음에 되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이 4대의 원칙에 적용된 명나라와의 관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딱 설명을 하면은
일단 이 4대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뭐야, 조선 쪽팔리게 중국한테 고개를 숙이고 섬겨? 그래서 4대라는 말은 되게 듣기에 따라서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야. 우리가 섬긴다는 거니까. 그래서 고구려 광개토대왕 그립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 4대는 그런 4대가 아니에요. 보통 이 4대를 여러분이 되게 뭐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냐면은, 원간섭기 기억나요, 여러분들? 고려가 그 대몽항쟁이 끝나고 원나라에게 항복하고 원나라를 섬겼잖아. 그치? 그때부터 원나라에게 내정 간섭을 받는 원간섭기 시기가 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명나라를 섬긴다 그러면, 조선도 고려처럼 중국의 간섭, 명나라의 고려가 내정간섭을 받았듯이 조선도 명나라의 지배와 간섭을 받았겠구나 라고 착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그 원간섭기 때 같은 그런 거랑 전혀 다릅니다. 이 4대는 우리가 중국을 섬기는 건 맞지만 굉장히 형식적으로 섬기는 거고요. 그 내면을 들여다보시면 굉장히 우리 조선이 자주적인 실리 외교를 추구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하나씩 볼게요. 일단 형식적으로나마 우리가 중국을 큰 나라 형님으로서, 큰형님으로서 4대 섬깁니다. 자, 그러면 섬긴다는 건 무언가 그만한 좀 보여주는 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조선은 매번 그 정해진 시기마다 중국에게 4대의 그 표현으로 섬긴다는 섬긴다는 4대의 표현으로 매번 뭘 갖다 바치냐? 조공을 갖다 바쳐요. 여러분도 오늘날 아이돌 그 팬덤에서 팬들이 아이돌 자기가 좋아하는 그 최애 아이돌한테 흔히 조공 바친다, 조공한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이게 여기서 나온 거야. 조공을 바치는데, 자, 이거만 보면 삥 뜯기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일단 이 조공을 바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사신을 보내는 거거든요. 조선이 이제 외교관을 보내서 이제 황제폐하한테 폐하 새해 문안인사 드리러 왔습니다 하고 절 한번 해주고 물건을 갖다 바쳐. 그럼 중국이 아따 좋다 하고 쓱 먹튀하는 게 아니에요. 대국의 자존심, 큰 나라의 그 자존심이 있잖아. 작은 나라가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와서 형님 하고 바치면은 중국은 항상 조선이 바치는 조공의 몇 배에 달하는 답례품을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 100만 원어치 선물 싸들고 가면은 200만 원, 300만 원어치 주는 거야.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여러분, 조선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조선은 자신들의 특산품, 뭐 인삼이라든가 뭐 그런 자원 같은 특산품을 갖다 바치면은 중국은 뭘 주냐? 조선에게 물어봐. 갖고 싶은 게 뭐냐? 물어봐요. 그럼 조선이 이번에 중국은 내가 말했죠. 항상 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선진 문물을 가진 나라야. 그러니까 조선이 중국에게 바라는 건 어떤 걸까? 그 뛰어난 선진 문물인 거예요. 이번에 중국에서 새로운 책이 나왔다는데, 뭐 또 새로운 뭐가 나왔다는데, 뭐 새로운 비단이 나왔다는데 하는 그 중국의 선진 문물을 답례품으로 원하는 거야. 그럼 중국은 그 대국의 자존심상 그래, 이 조공 이만큼 바쳤으니까 이번에 우리가 새로 나온 책이랑 비단 같은 선진 문물 줄게 라고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여러분들 겉으로 보면 조선이 고개를 숙이고 그냥 조공질하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뜯어다 보시면 이것 자체가 여러분들 이 조공 자체가 공무역이에요. 국가 대 국가에서 이루어진 일종의 무역입니다. 그리고 이 조공과 명나라가 그 조공의 대가로 답례품을 준다 그랬죠. 이 조공과 답례품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경제와 문화의 교류예요. 경제와 문화의 교류입니다. 그리고 이거 자체가 여러분들 조선에게는 뭘 주는 거예요? 선진 문물을 수용하는 기회인 거예요. 조선에게는 이 조공을 바치는 것 자체가 그 답례품을 통해서 중국의 뛰어난 선진 문물을 수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과정에서 누가 더 이득을 볼까? 그래, 당연히 조선이야, 얘들아. 100만 원어치 갖다 바치면 중국은 200~300만 원, 500만 원어치를 준다고요, 우리한테. 그 자존심 때문에 더 좋은 물건을. 그래서 조선은 이 조공을 바치고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뛰어난 선진 문물도 수용하고 조선 자체가 경제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거. 이게 조공이야, 얘들아. 조공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조공은 그 자체가 조공과 답례품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국가 대 국가의 일종의 무역이고 이 조공과 답례품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경제 문화의 교류가 일어나고 조선은 중국의 뛰어난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서 경제적인 이득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좀 웃긴 스토리가 중국도 알거든? 조선이 조공 바칠 때마다 자기네가 손해본다는 걸 알아. 그래서 중국 황제가 조선한테 야, 너 진짜 예의 바른 거 아는데 진짜 좀 그만해도 돼. 조공 좀 적당히 보내지 않을래? 하면 조선은 아닙니다 황제폐하. 저희가 어찌 황제폐하의 신하로서 조공을 안 보낼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는
조선이 오히려 가진 명분을 다 갖다 붙여가지고 막 조공을 보내요. 아, 황제 폐하에 애완견이 죽었다고. 이런 슬픈 일이나 조공 사신다 보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더 원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아무나 갖다 바치는 거 아니야. 중국 명나라는 여러분들, 다른 나라들은 조공을 바치러 와도 안 받아줘요. 헌진문물 주기 싫으니까. 그나마 중국에게 조공 바치고 헌진문물 받는 몇 안 되는 나라가 조선이었어, 얘들아. 이게 우리에게 되게, 그러니까 우리 거죠. 명분을 주고 실리를 취한다.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 조선은 중국 황제로부터 뭘 받냐? 조선의 왕은 매번 즉위할 때마다 중국 황제에게 책봉을 받아. 형식적으로나마 조선의 왕은 중국 황제의 신하거든요. 신하니까 왕에 딱 즉위하면은 중국 황제한테 사신을 보내는 거야. 저 이번에 황제폐하, 저 이번에 조선의 왕으로 즉위한 누구누구입니다. 저를 왕으로 승인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형식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막 중국이, 야, 네가 왜 왕이야? 막 이런 식으로 태클해 본 거 없어요. 그냥 편지 보내면 중국이, 그래, 왕 된 거 축하한다. 이러고 딱 도장 찍어주는 거야.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 봐봐. 형식적으로나마 조선의 왕, 조선의 왕을 누가 인정한 거야? 그래. 아시아에서 가장 큰 나라, 가장 뛰어난 선진문물과 군사력을 가진 중국 황제가 조선의 왕을 인정해 준 거예요. 왕의 자리를. 그러니까 조선의 왕의 권위를 누가 보증해 주는 거야? 그래, 중국 황제가 조선 왕의 권위를 보장해 주는 거야. 이게 그 뭐랑 연결되는 거예요? 왕권이랑 연결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이 중국 황제에게 책봉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조선의 정치적인 안정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그리고 중국, 우리가 이거 막 이 관계가 신화 같다 그래서 중국 황제가 실제 조선의 내정에 마치 원나라가 고려한테 막 이것저것 시켰듯이 명나라 그랬느냐? 아니에요. 명나라는 조선의 내정에는 일절 간섭할 수가 없었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 이런 거지 실제 조선의 내정은 철저하게 조선이 자기 마음대로 했어. 그러니까 내정에 대한 간섭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선진문물, 조공을 통한 선진문물 수용, 경제적 이득 추구, 책봉을 통한 정치적 안정 추구. 그래서 이 4대 관계는 조선의 입장에서는 철저한 자주적인 실리 외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조선과 명나라 4대의 모습이었고요. 조공과 책봉을 중심으로 살펴봤죠. 이거 묶어볼까요? 조공, 책봉. 자, 그러면 이 이웃나라들, 여진과 일본, 교린의 원칙이 적용된 여진과 일본의 관계는 어땠느냐? 이런 거야. 명나라는 갑이고 조선이 을이어서 이제 조선이 일방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형님형님 했지만 여진과 일본은 동등한 입장에서 갑 대 갑으로 바라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야. 여러분,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사람이 그냥 상대방이 해달라는 것만 다 해주는 게 건강한 관계일까요? 아니에요. 진짜 건강한 관계라는 건 내가 하고 싶은 말도 할 수 있어야 돼. 나 그거 부탁을 못 들어줘. 그건 좋아. 하고 좋고 싫음을 서로 간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건강한 관계거든요. 상대방이 원하는 거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건 셔틀이야, 얘들아. 그건 건강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선은 여진과 일본에게서 그런 거야.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휘둘렀어요. 그러니까 잘해줄 땐 잘해주고 조금 이거 아니다 싶으면 할 말은 하고 채찍도 휘두르고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휘두르는 그런 당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단 이 교린의 원칙 여진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진족은 북방의 유목민족이죠. 말 타고 다니는 유목민족이야. 얘들은 항상 뭐가 부족해요? 식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진족은 틈만 나면 어떻게 했을까? 이 조선의 국경을 넘어서 조선의 그 국경을 약탈하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막 식량을 뺏어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선은 처음에 힘을 한번 보여줘. 야! 약탈하지 마. 니네가 뭔데 우리 조선의 영토를 침략하고 우리 조선의 백성들을 괴롭혀! 하고 조선에서는 군대를 보내서 이 북방 지방을 힘으로 일단 안정화시킵니다. 일단 힘을 먼저 딱 보여주고 시작하는 거야. 그래, 그게 바로 뭐냐면 세종대왕 때 있었던 4군 6진이에요. 여기가 4군, 여기가 6진이죠, 여러분들. 기억날 겁니다. 최윤덕을 통해서 4군, 김종서를 통해서 6진 해가지고 이 여진족과 국경 지방인 함경도 지방을 우리 영토로 딱 만들었죠. 4군 6진 설치. 세종대왕 때. 자, 그 힘을 딱 보여준 다음에 말하는 거야. 너희 왜 그렇게 우리 영토를 약탈한 거야? 그럼 여진족이 말하겠죠. 우린 뭐가 부족합니다? 식량이 부족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제 당근을 던져주는 거야.
마냥 힘으로 하지 않아. 당근을 딱 던져줍니다. 너희가 진짜 식량이 필요하다면 우리 영토를 약탈할 게 아니라 뭐 하자? 우리랑 교류를 하자. 너희들은 짐승이 많잖아. 그 너희들의 짐승 가죽이나 그런 짐승을 팔고 가축을 팔고 그럼 그 대가로 우리는 식량을 주고 이렇게 평화롭게 서로가 가진 걸 교역하자. 그러면 되지 해서 이 국경 지방에 무역소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여진족은 주로 이제 짐승의 가죽이나 뭐 가축을 팔고 우리 조선은 뭐 식량이나 농기구를 팔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무역소를 통해서 교류를 합니다. 여기 강과 온은 강은 강경책, 채찍을 휘두르는 거고 온은 온건책, 당근을 주는 거, 잘해주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선과 교류를 하다 보면 여진족 중에 이런 생각하는 애가 있겠지. 와, 조선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 같아. 나 이렇게 국방에서 맨날 그 추운 찬바람 맞아가면서 짐승 기르는 거 싫어. 나도 저 따뜻한 남쪽 나라 조선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라는 마음을 가진 여진족이 있을 수 있겠죠. 조선의 귀화를 바라는 그런 여진족이 있으면 조선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여진족이 귀화를 원하면은 그 여진족을 받아들이고 그 여진족에게 관직도 주고 토지도 주었어요. 여진족 이렇게, 그러니까 힘을 쓸 때는 힘으로 찍어 누르고, 잘해줄 땐 잘해주고 합니다. 이게 왜 되게 참 멋있는 거냐면은, 처음부터 생각해봐. 처음부터 우리 국경을 약탈하는 여진족한테 조선이, 야! 식량이 필요하면은 우리랑 정상적인 교류를 해. 힘으로 약탈하지 말고. 하고 처음부터 무역소를 설치해서 했으면 여진족이 과연 정상적 교류를 했을까? 생각해봐. 여진족 입장에서는 돈 내고 쌀을 사가는 게 좋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뺏어가는 게 좋아요? 뺏어가는 게 좋잖아. 그러니까 힘을 안 보여주고 처음부터 이걸 내세웠으면 여진족들이 싫은데? 나 뺏어갈 건데? 했을 거야. 근데 일단 힘을 한번 찍어 눌러놓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런 정상적 관계가 가능한 거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과의 교린도 여진족과 똑같아요. 일단 처음에는 힘을 보여주는 거야. 왜 힘을 보여주냐? 일본도 여진족처럼 조선을 괴롭혔어요. 왜구 기억나죠? 고려 말부터 출몰했던 왜구. 이 왜구들이 계속 이제 이 조선의 남쪽 지방을 약탈했거든. 그래서 이번에도 누가? 세종대왕입니다. 왜구의 근거지인 어디? 대마도. 이 쓰시마 섬을 정벌합니다. 이종무라는 장군을 보내서 정벌을 했죠. 그래서 세종도 알아. 왜 왜구들이 출몰하냐? 이유는 똑같아. 뭐가 부족하니까? 식량이 부족하니까. 세종대왕이 말하죠. 식량이 부족하면 약탈하지 말고 뭐 하자? 우리랑 교류를 하자. 교류를 해서 돈 주고 사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쓰시마 섬을 정벌한 이후에 세종대왕은 삼포를 개항합니다. 삼포. 이게 이 세 개의 항구를 열었다는 거거든. 이 삼포가 어디냐면은 부산포, 염포, 제포라는 거예요. 뭐 이거는 여러분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부산 포함해서 부산 근처 세 개의 항구를 개항 열어줬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본인들이 건너와서 여기서 식량도 사가고 우리 조선과 교류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이 일본과 여진과의 교린 관계는 뭐가 바탕이 된 거야? 그래, 조선의 국력이 바탕이 된 거야. 조선이 여진과 일본이 함부로 까불지 못하는 힘을 딱 보여주니까 이런 건강한 관계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얘들아, 반대로 말하면 조선의 힘이 약해지면, 조선이 이렇게 딱 중심을 잡아주는 힘이 약해지면은 얘네가 이런 정상적인 교류를 하려고 할까? 안 하겠죠. 본성이 나오겠죠. 돈 주고 사는 것보다는 그냥 뺏어가는 게 낫잖아. 실제로 세종대왕 이후에 이게 좀 조선이 좀 나라가 어지러워지면서 이 삼포에서 교류하던 일본인들이 돈 주고 사가기 싫어 하면서 깽판을 칩니다. 정확히 말하면 돈 주고 사가기 싫어 이런 것보다 일본과의 교류는 조선에게 이득이 별로 없었어요. 이제 좀 조선 입장에서 약간 적자였거든? 일본 애들이 맨날 식량 사가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딱히 우리한테 필요한 게 별로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선 입장에서는 이 무역의 양을 좀 제한하려고 그랬어요. 그에 반해 일본은 항상 식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더 많은 식량을 사가려고 그러는데 조선이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의 식량도 안 팔아주고 또 일본 입장에서는 조선의 발전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싶은데 곧 잘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제한된 교역에 불만을 품고 일본인들이 교역의 양을 늘려달라라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삼포에 머물고 있던 일본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게 바로 삼포회란이에요. 이게 이제 중종 때 일이거든. 중종 때. 이때 정치가 되게 어려웠던 시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삼포회란을 여러분들 막기 위해서 뭐가 나왔냐? 막기 위해서
조선에서 처음으로 이 변방의 문제, 변방의 오랑캐들이 출몰하는 거를 관리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국가재난 비상대책위원회 같은 비변사를 만듭니다. 이때만 해도 비변사는 정식 기구가 아니라 임시기구였어요. 이렇게 나라에 큰 전쟁이나 이런 게 났을 때 설치하는 임시기구였다. 근데 삼포유란 이후에 또 한 번 일이 터져요. 을묘회란. 이건 이제 명종이라는 왕 때 있었던 일이거든. 여러분 임꺽정 아십니까? 임꺽정? 들어본 적 있어요? 임꺽정? 의적이라고 하는 임꺽정 있죠? 그 임꺽정이 활동하던 시대가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백성들의 삶이 힘들고 나라가 어려웠을 때야. 이때 일본인들이 다시 한번 또 우리 왜구들이 또 쳐들어와요. 이때 규모가 꽤 컸어. 한 1, 2만 명? 꽤 대규모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을묘회란을 또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 비변사가 이때는 아예 임시기구가 아니라 정식기구로 바뀝니다. 이 비변사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 시간이 올 거예요. 자, 정리한다면 여러분, 우린 지금 조선 전기, 그러니까 외란과 호란 이전 그 조선 전기 대외 관계랑 외교 정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조선 전기 대외 관계랑 외교 정책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뭐였죠? 4대 교린이야. 4대의 뜻이 뭐죠? 큰 나라를 섬긴다. 교린은 이웃나라와 평화롭게 지낸다. 4대의 원칙에 적용된 나라가 어디죠? 큰 나라, 명나라고. 교린의 원칙에 적용된 나라는 여진과 일본입니다. 자, 그래서 명나라와의 4대 관계는 여러분들 우리가 일방적으로 중국에 꼬봉이 된 거예요? 아닙니다. 형식적으로는 중국을 우리가 신하 입장에 섬기는 거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이득을 취했어요. 자주적인 실리 외교고 이거는 중국이 우리 내정에는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조선의 자주권과 독립이 보장된 외교였어. 형식적으로 조선의 왕은 중국 황제의 신하고 그 4대 섬긴다는 그 표현으로 뭘 갖다 바칩니까? 조공을 갖다 바치는데 오히려 이 조공은 우리가 중국의 선진 문화를 수용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경제 문화 교류의 공무역의 성격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선의 왕은 중국 황제에게 뭘 받아? 책봉, 인정받는 거야. 중국 황제가 널 조선의 왕으로 인정한다! 라고 하는 건데 이거 자체가 조선의 왕권을 강화시켜주는 정치적인 안정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중국 황제에게 인정받은 왕이니까. 그리고 여진과의 교린, 일본과의 교린 다 뭐랑 뭘 나눠봐야 돼? 강경책과 온건책을 나눠봐야 돼. 당근과 채찍이에요. 일단 힘을 한번 쫙! 채찍으로 힘을 한번 딱 보여주고 그 힘을 토대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하는 거야. 사군 육진, 무역소, 푸시마섬 정벌. 근데 일본에서는 좀 이게 일이 많았죠. 삼포개항 이후에 이런 외란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선 초기 통치체제의 정비와 대외관계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뭘 공부할 거냐? 다음 시간에 조선의 제도에 대해 살펴볼 거예요. 중앙, 지방, 교육, 군사 이런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